이거야말로 짝퉁 제보 조작 사건입니다. DJ 비자금 관련 자료를 각수채 전달했다는 내용은 예. 사실이 아닙니다. 모 의원님이 강력히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누굽니까? 청취자들께도 좀 알려드릴 의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모 의원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모 의원님이요? 예, 어제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내용 기억하십니까? 예, 그중에 일부를 제가 잠깐 다시 들려드렸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제보자로 지목이 됐죠. 박주원 최고위원. 어제 저희와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그 CD 100억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를 DJ 것이라고 하면서 주성영 의원에게 건넨 적이 없다. 이건 대하소설급의 음모다. 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모에 연관된 인물, 이른바 배후 인물로 같은 당의 이모 의원. 제가 이제 이모 의원이 누구냐라고 계속 질문을 드렸더니 이용주 의원이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예.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찬성하는 안철수 대표하고 자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어떤 반대파의 음모다라는 주장이었죠. 이용주 의원도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직접 연결을 해보죠. 이용주 의원님, 이모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제 이름보다는 이모 의원으로 더 알려진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박주원 최고위원은 이거는 음모고 그 음모의 배우가 이모 의원, 이용주 의원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예. 뭘 근거로 이제 그렇게 주장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 이제 보시면은 이번 사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로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그렇죠. 그래서 그 음모론에 제가 관련돼 있다면은 결국에는 그 경향신문의 보도, 단독 기사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예. 하지만 저는 그 경향신문의 기사 내용과 기사의 보도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저뿐만 아니라 호남 중진 의원들이 경향신문 보도 관련해서 기자를 만났다거나 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 이번 사태의 음모론의 근원지로 저를 주장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다. 근데 박주원 예 말씀하세요. 박주원 최고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징계 절차를 제가 강력히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관계가 약간 틀린데요. 당일 오후에 저희들이 의원총회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예. 그 당시 당의 모 중진 의원께서 예.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비상징계 절차를 밟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내셨고 다른 의원들도 많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에 예? 안철수 대표도 동의를 해서 예. 비상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지 제가 주장한 적 없다. 징계 절차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고 그 징계 주장하신 분은 박지원 전 대표시죠? 제가 직접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당의 중진 의원이 그런 의견을 먼저 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징계가 된 거고 나는 전혀 앞장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주원 최고위원은 근거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경향신문 보도가 나온 그날 연석회의에서 이용주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관련된 문건이라 그러면서 제시를 하시더라. 그걸 그 사이에 어떻게 구해서 그걸 갖고 흔들 수가 있느냐. 사정당국으로부터 뭔가 그 자료를 받은 거 아니냐. 준비해놨다가 그날 흔드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제가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죠. 그날 아침부터 경향신문 보도로서 당이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박주원 최고위원의 변명 내용, 변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나왔었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후에 저희들이 오후 4시로 당의 의총이 예정되어 있어서 제가 법사위 간사로서 당의 논란에 보면은 주성영 전 의원이 DJ 비자금 관련해서 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서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무부에 해당 판결문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법무부에다가 그 당시 그 판결문 좀 주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그 의총 전에 의총하는 진행하는 와중에 그 판결문 절차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 보니까 박지원 최고위원이 말하는 내용은 이거잖아요. 본인이 주성영 의원을 만난 것은 맞고 자료를 준 것은 맞으나 그게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자료라 하면서 준 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저희 어제 인터뷰에서는요. 아예 2006년에는 만난 적도 없다. 만난 것 자체도 부인하셨어요. 자료를 건넨 건 물론 부인이고. 어쨌든 이제 뭐 그거는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서. 맞아. 말이 좀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주성렬 의원의 해당 관련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예. 그거는 검찰 관계자로부터 CD를 받았고 당시 검찰 관계자가 이 자료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관련 자료다라고 하면서 주었다는 부분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판결문에 예예. 저희가 의원총회 때 그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성렬 의원의 판결에는 당시 검찰 관계자가 CD를 줄 당시에 이게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관련 자료다라고 하면서 주었다는 게 명확히 나타나 있어서.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주원 최고위원은 그 판결문에 제보자라고 써 있는 검찰 관계자가 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나는 만난 적도 없는데 그 관계없는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당장 그날 징계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가 음모 아니냐. 오히려 당 사람을 감싸면서 아니라고 같이 해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쪽 편을 들고 있더라. 이건 음모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그 당일날만 하더라도 박지원 최고위원의 변명 내용은 주성렬 의원을 만난 것도 맞다. 자료 준 것도 맞다. 단지 DJ 비자금 관련 자료라고 준 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또 좀 내용이 달라졌겠지만은 예.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수사 관련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일단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을 구해서 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구할 수 있는 판결문, 특히 법사위 사람이 구할 수 있는 판결문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 지금 뭐 청취자 문자들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또 이제 뭐 세간에 도는 이야기도 혹시 이용주 의원 뒤에 박지원 전 대표가 계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배우의 배우 소리인가요? 이런 이야기도 혹시 들으셨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만약에 저희들이 배우라고 한다면은 예. 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만 하더라도 저희 당이 예산 정국을 잘 처리해서 예. 국민들로 지지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터뜨려 가지고 그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굳이 찬물 끼얹을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지금 물론 맞습니다만 최근에 당 내에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자는 안철수 대표 측이 있고 그건 안 된다라는 이른바 이제 호남계 의원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보도가 나온 그 다음 날 안 대표는 호남에 내려가기로 한 바로 그 순간이었거든요.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그렇다 보니까 안 대표하고 안 대표 측근인 박 최고위원의 추락을 노린 음모다라고 음모론이 피어날 법한 정황이긴 했어요. 이용주 의원님. 결국 그것은 경향신문에서 담당 기자가 왜 그것을 그 날짜에 했는지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쪽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게 야당이 국민의당이 경향신문 언론을 움직여서 그걸 조정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아, 번지수 잘못 찾았다. 물어보고 싶으면 경향신문에 물어봐라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박지원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뭐 그렇게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고 나의 9년 전 의혹을 사정당국 기억실한 사람이 이제 와서 언론에 제보하고 보도가 나오는 게 이게 우연이라고 보느냐. 물론 뭐 국민의당 누군가가 직접 경향신문 기자하고 접촉은 안 했더라도 어디선가 소스가 흘러간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이 사건이 뭐 그런 의문은 있다고 보는데 분명한 건 이거죠. 이런 의혹이 지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2008년 주성렬 의원의 그 당시 사건 당시 언론들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이미 주성렬 의원이 관련 자료를 검찰 관계자로부터 받았고 줄 당시에 DJ 비자금 관련 자료를 줬다는 내용이 2008년도 언론 보도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언론 보도 내용을 박지원 최고위원께서 마치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이 어제 어설픈 대하소설급 음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용주 의원 말씀을 쭉 종합해보면 그런 음모의 가능성은 뭐 요새 말로 1도 없다. 전혀 없다. 1도 없다. 대하소설이 아니고 굳이 한다면 픽션이 아니라 팩션일 가능성은 있다. 픽션이 아니라 뭐라고요? 팩션. 팩션?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다. 아, 팩트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용주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말입니다. 이 의원님. 아니 이렇게까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은 이거 정말 이미 심리적으로는 이혼한 거 아니냐 당이 이런 얘기 나와요. 이혼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예.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혼한 것보다 이혼 안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부부간에 불화가 있다고 그때마다 이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틀린 부분,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조정해서 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봐야겠죠. 지금은 충분히 그런 노력이 가능한 시간을 보고 특히 이혼하다 보면은 또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숙려기간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숙려기간 4주 있죠. 예. 충분히 의견을 조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 들어있다. 어느 나라 당내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 범위를 넘어섰고 분당 탈당을 운운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세요.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재신임이란 것은 지금 당내에 바른정당 통합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방법론 쪽뿐만 아니라 방향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 대표가 당내 의견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할 필요성은 있고 그게 리더십의 문제로 리더십의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리더십을 수립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에 대한 리더십의 재신임 문제는 논의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주성영 의원 녹취록을 박주원 최고위원이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공개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박주원 최고위원이 현재와 같은 입장에 있는데 주성영 의원이 거기에 대고 입을 맞춰달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신뢰라든지 명예에 심대한 훼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구속될 수도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주성영 전 의원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고 특히 박주원 최고위원께서 녹취록 지금 공개하셔야 합니다. 지금. 며칠 있다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며칠 있다 하겠다. 왜 며칠 있다 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면은 수요일 목요일로 징계 절차가 예정돼 있는데 이렇게 불쑥 내게 되면 또 그게 편집이 됐네 안 됐네 여지가 빠졌네 이렇게 또 새로운 논란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공개해라. 빨리 공개하는 게 맞다.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제보한 사람이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이야기지만 덮어둘 수 없는 일이라고 사건의 당사자인 박주원 최고위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지난 주말 정치권을 발칵 뒤집은 인물 바로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200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2006년 2월에 발행된 것으로 기재된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공개했죠. 그러면서 이 CD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인지를 확인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당시 주성영 의원은 전직 검찰 관계자로부터 받았다. 라면서 이걸 검찰에 넘겼어요. 그때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가 시작이 되는데 결론은 DJ 거 아니다 였죠. 그런데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주성영 의원에게 그때 제보를 한 사람이 바로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박 최고위원이 넘겼다라는 경향신문 보도가 나온 겁니다. DJ 정신을 계승한 국민의당의 현직 최고위원이 DJ 모함 사건의 제보자라면은 이건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박주원 최고위원에게 직접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방송 인터뷰로 모셔보죠.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입니다. 박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건네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선 주말 동안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와서요. 저희가 당사자한테 팩트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주성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 만나자고 요청을 하셨고 여러 자료를 넘기셨는데 그중에 100억짜리 CD도 있었던 건 사실이죠? 2006년에요? 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만나지도 않으셨어요? 주성영 전 의원은 이제 제가 퇴임 이후에도 가끔 만나긴 했지만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료 자체가 만나신 적도 없고 자료를 건네신 적도 없단 말씀이세요? 아니요. 저 퇴임 후에, 퇴임 전에도 만났지만. 만나기는 했는데. 퇴임 이후에 가끔 뵀지요. 예, 만나기는 했는데 자료를 건넨 적이 없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좀 자료를 건넨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예 거기는 CD가 DJ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논할 가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걸로 들립니다. 네. 예.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에 네. 두 번째 보도가 났습니다. 주성영 의원의 인터뷰가 났는데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오늘자? 저는 읽어본 적 없습니다. 오늘 못 보셨군요. 네네. 주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06년 어느 날 박주원 최고위원한테 연락이 왔다. 그 전까지는 박주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 그러더니 CD 사본 한 장하고 은행 발행 확인서를 들고 와서는 틀림없는 DJ 비자금이라고 몇 번이나 확언을 하시더라. 그래서 이걸 어디서 얻었느냐 했더니 중소기업은행 모 부장한테 얻었다. 그러면 검찰에 주지 왜 나한테 주느냐라고 물었더니 노무현 정부에서 이게 수사가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주성영 의원은 당시를 기술하시는데요. 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요. 주 의원이 공개한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에 발행일은 2006년 2월입니다. 예. 저는 2005년 10월경 퇴직하였으므로 앞이 정황이 맞지 않습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셨죠? 2005년? 10월경에 퇴직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퇴직 후에 퇴직한 일시가 퇴직 중에 받으셨다는 게 아니라 퇴직 후에 중소기업은행 모 부장으로부터 이것을 건네받았다, 제보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주 의원 기억에 의하면. 그런 적 없습니다. 당시에 이제 정계를 뒤흔들 만한 내용이 담긴 정보를 2006년 2월에 받았다면 2년 동안 간직하다가 2008년에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예, 주 의원이. 저는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에게도 수많은 정보가 쌓여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예. 주 의원은 2년이나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이 CD가 맞는지 진위 파악을 위해서 신중하게 2년 동안 검토를 했고 2008년에 국감에다가 이것을 국감에서 폭로하기 전에 박주원 최고위원한테 연락도 했다. 이걸 폭로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때는 박주원 최고위원이 공개하지 말라고 말리더라.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제보자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검사와 함께 이제 의문의 비자금을 포함한 각종 비리 첩보를 입수해서 이를 파헤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책무일 것입니다. 제가 대검에 근무할 때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평소 알고 있는 이제 검사나 수사관들과 함께 그런저런 자료를 함께 공유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퇴임 이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DJ 비자금 관련 자료를 주고 이런 여러 문건을 박스채 전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짝퉁 제보 조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DJ CD건 뭐건 간의 자료를 주성영 의원한테 하나도 전달 안 하셨단 말씀이세요? 제가 검찰에 근무할 때는 서로 상호 이제 정보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적은 있었지만은 제가 퇴임 이후에 이런 것들을 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만나서 아무것도 준 적이 없다. 퇴임 후에는. 저는 이제 주성영 의원을 과거 이제 검찰에서의 인연이나 친분 관계로 가끔 연락도 하고 이제 만났지만은 그런 자료를 주 의원에게 준 적도 없고 주 의원이 공개한 100억 원짜리 CD 발행일을 보면 2006년 2월입니다. 퇴직 전에 가지고 있지도 않을 CD 사본을 어떻게 2005년 10월에 제가 그걸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나오셨는지 대하소설 같은 그런 어설픈 음모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정당국의 기억시가 도대체 어느 사정당국에 소속된 기억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보한 내용에 비추어서 검찰 조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검찰 퇴직 후 머무르면서 박스를 전달받았다는 강남 사무실 또한 존재하지도 않는 공간입니다. 평소처럼 주 전 의원을 만났다면은 커피숍이나 어느 식당에서 만났을 것이고 커다란 박스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저는 안산시장 재임 시절이라서 안산에 있었고 강남에는 제 사무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잠깐만요. 2006년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때 박주원이라는 사람을 처음 알았다는 게 주성영 의원 얘기인데 지금 박주원 최고위원은 그 전부터 계속 만나는 일이 있었단 말씀이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가 검찰에 근무할 때도 알고 지냈던 분이신데. 검찰에 제가 두 분 근무한 걸 보니까요. 96년에 잠깐 한 곳에서 장소가 겹쳤을 뿐이지 그 다음에는 계속 계신 곳이 다르던데요?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요. 예? 검찰에서 어디에 어느 검찰청에 근무를 하든 서로 알고 지내면은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 의원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라면 무슨 이득이 있길래 지금 주 의원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도요. 예. 아마 그분도 무슨 사연이 있을 겁니다. 무슨 사연 말씀이세요? 이미 주 의원은 이것으로 명예훼손 벌금 300만 원까지 받은 상태라서 지금 이걸 갖고 굳이 거짓말을 하실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그 상황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굳이 그걸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근데 해 주셔야 청취자들이 납득을 하실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으셨어요? 엊그제 제가 주 의원님하고 통화도 한번 했습니다. 예. 했는데. 예. 터무니없는 사건이라고 본인 입으로도 저한테 얘기하셨고, 그리고 황당한 얘기다. 미리 틀을 짜놓고 거기다가 주성영이하고 박주원이하고 끼워 넣어가지고 거기에 국민의당하고 호남하고 왜 거기 들어가느냐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주 의원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런 보도는 용납할 수가 없다. 만약에 보도한다. 그러면 내가 말이야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면서. 주 의원께서요? 예. 정치 떠난 사람을 붙잡고 지금 아주 옛날 일을 가지고 걸고 있는데 자기들 편리하게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지금 뭘 조작했다는 내용으로 얘기하셨고 마지막에는 당시에 자기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검찰과 딜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검찰과 딜을 했다고요? 그게 무슨 딜을 하셨답니까? 모르겠습니다. 당시 사건 그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딜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찰과 딜을 물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이야기에서 본질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주 의원께서 그럼 오늘 경향신문과 한 인터뷰는 그럼 거짓 인터뷰가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박주원 최고위원하고 한 얘기와 다른 이야기를 그럼 하신 겁니까? 오늘 아침자 경향 보도는? 모르겠습니다. 저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아직 미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그대로거든요. 좀 사실과 다릅니다. 근데 주성영 의원은 이 경향 보도 첫 번째 보도가 나간 후에 박주원 최고위원이 여러 번 전화를 해서 말을 좀 맞춰달라 나랑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거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무슨 말을 맞춰달라고 그래요? 제가 녹음 다 해놨습니다. 녹음하셨어요. 언론과 당에다가 한 해명하고 좀 똑같이 맞춰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그런 적 없습니다. 다 녹음을 해놓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녹음해놓은 내용을 그러면은 공개해야 되겠습니까? 녹음해놓은. 제가 죄송한데 저는 이런 거를 녹음을 하거나 그걸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사건의 진실을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그 녹음에는 그러면 주성영 의원이 박주원 최고위원이 맞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다 있다는 거죠? 황당한 얘기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박주원 최고위원 주장이 맞다라고 얘기한 게 있단 말입니까? 제가 얘기한 내용이 맞으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녹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박주원 최고위원께서는 계속해서 가짜뉴스다, 음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음모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음모라 한마디로 웃기는 것 아닙니까? 10여 년 전 사건을 이제 와서 왜 사정당국의 관계자가 들춰낸 것인지도 그렇고 지금에 와서 국민의당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건을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음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음모라면 이게 또한 보도 당일날 우리 당 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저는 지방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호남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저에게 소명 절차 한 번 주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일방적으로 비상징계를 내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현장에 있던 모 의원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예. 강력히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자료를 보면서 징계를 주장했다는 것인데 그 자료를 사전에 사정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적폐 중 적폐라 할 것입니다. 제가 바른당과의 연대 통합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을 하였고 이유식 발언 이후에는 예. 저에게 호남의 배신자라면서 수많은 음해성 문자 폭탄들이 SNS 등에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예. 심지어 한나라당의 잔재 세력이라는 내년 안산시장에 출마하면 호남인들을 동원해서 떨어뜨릴 것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협박과 음해에 시달리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음모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들이 다 착착 맞아떨어졌다. 지금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징계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그분이 누구세요? 제가 그분을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은 그날 저는 그 연석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참석했던 당사자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누굽니까? 청취자들께도 좀 알려드릴 의무가 있을 것 같아서요. 말씀 안 하시면 이게 진짜냐 아니냐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럽니다. 이모 의원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모 의원님이요? 이모 네네. 의원이 누구신가요? 이모 의원님? 이게 좀 수수께끼처럼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나을 우리 이용주 의원입니까? 예. 이용주 그렇습니다. 의원, 예. 이용주 의원.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은 그 음모에는 이용주 의원과 호남계 의원들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음모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얼마 전에 또 그분이 이 성완종 사건과 관련해서 예. 그 홍준표 그 대표의 무슨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 자료가 뭡니까? 그 자료도 그러면 사정당국에서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런저런 사건과 연계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자료를 사정당국에서 받았다면은 예. 사정당국에서 정보를 유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보 유출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경향신문의 보도를 고소하실 건가요? 저는 이제 제가 경향신문에 묻고 싶은데요. 경향신문은 우선 사정당국의 제보자 기억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저는 지금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아니 고소를 하게 되면 진위를 가리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 고소까지 결심하신 건가 궁금해서요. 그 결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박주원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세민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춥죠? 예. 내복 입으신 분, 두 분. 예, 저는 어제부터 내복을 입었습니다. 허 소장이 착용하셨고, 우리 이준석 위원장. 맨날 입는데 오늘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못 입었습니다. 오늘은 저도 입었어요. 고백하자면. 너무 추워서. 그 추위를 이기는 나만의 비법? 혹시? 소장님? 내복. 예, 가장 추울 때는 내복을 입는 게 제일 좋죠. 네. 예. 그리고 집 밖을 잘 안 나가는 게 최고의 비법이죠. 뜨끈한 아랫목에서. 저는 집에 있으면은 계속 커피를 끓여 마십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막 하루에 20잔 먹은 적도 있어요. 거의. 그래요. 굉장히 날씨가 오늘 추운데 정치권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국민의당은 아까 인터뷰 들으셨겠지만 지금 안에 그 분위기가 이건 뭐라고 해야 돼? 용암 끓듯이 끓고 있다 그래야 되나요? 부글부글 중이고 자유한국당은 오늘 원내대표 경선의 날입니다. 결전의 날이고 상한가 하한가 뭘 골라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아마 이 이야기들도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상한가부터 보겠습니다. 허 소장님.
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한가로 골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잠깐만요. 이중석 위원장님. 네, 저는 이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을 골랐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일단 임종석 비서실장 왜 상한가입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 전대협 세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물론 뭐 벌써 재선 국회의원을 했고 당의 사무총장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중간에 조금 침체기를 겪었는데 지난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 정치권 전면에 급부상을 했고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끊임없이 거론이 되고 있죠. 본인은 일단 아니라고 얘기는 했잖아요. 예, 지난번에 전남지사 이야기도 나왔고. 맞아요. 근데 뭐 대통령이 이제 그 광주 야구 경기 시구하러 가실 때 예. 따라갔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왜 따라갔나? 또 뭐 전남지사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온갖 억측들이 난무했죠. 근데 이번에 아랍에미리트하고 레바논 특사로 갔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그때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뛰어넘는 예. 지금 온갖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왜 갔는가? 비서실장이 왜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의 특사로 갔는가? 이건 모종의 다른 임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얘기가 뭐 막 돌아요. 맞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뭐 그래도 비서실장쯤은 가야만 대통령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위로, 격려다. 그 액면 그대로 봐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언론도 어느 국민도 액면대로 지금 보고 있지 않죠. 그렇죠. 특히 이제 제일 처음에 터져 나왔던 것이 대북 비밀 접촉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 가서 북한하고 뭔가 접촉을 하려고 이제 대통령이 특사 파견한 거 아니냐. 그렇죠. 대화의 물꼬 트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 만약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니라면 그런 특사설이 안 나왔겠죠. 비밀 접촉설이. 그런데 이제 임종석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만큼 정치적 무게감 또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미 그 우리 세대의 가장 정치의 중심에 선 인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요. 또 물론 이제 국민들의 바람이 있죠. 워낙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고 뭐 미사일 핵실험 또 동계올림픽이 곧 열릴 텐데 예. 이거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 이러니까 막 그나마 비밀 접촉이라도 해서 예. 좀 남북 관계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국민들의 이런 바람도 있는데 예. 과거의 정권에서는 비밀 접촉설이 있어도 국민들 별 관심이 없었어요. 맞아요. 언론도 맞아요.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큰 관심을 받는 것은 결국은 임종석이 갖는 정치적 무게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청와대가 부인을 하니까 그러면 지방선거 띄워주기가 아닌가? 그런 얘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정도로 뭐 그 안 띄워줘도 원래 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 되니까 그러면 뭐지? 전 정권이나 전 정권 사정을 위한 사전 양해 구하기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그 뭐냐면은 이제 MB 정부의 자원 외교 비리를 캐러 거기 보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뭐 비리는 이미 캤는데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려 하니 그 상대국이 있으니 상대국의 사전 양해 구하러 간 게 아닌가. 온갖 별 얘기가 다 돌아요.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럴 정도로 임종석의 작은 움직임에도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간다. 왠가 지난번에 보면 뭐 부항 뜬 거 가지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뭐 대통령 미국 출국할 때 환하게 웃는 모습 가지고 또 난리가 났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스타예요. 스타 이슈메이커. 뭘 하든지 다 관심이 되는. 그만큼 임종석과 그 주변 세력들이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하고 주사파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타격 안 된 겁니까? 뭐 타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임종석이 존재감을 키워준 것이 아닌가. 도와준 거예요. 뭐 임종석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이미 주사파는 다 던지고 들어왔을 텐데 그걸 굳이 뭐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끄집어내 봐야 어느 국민이 뭐 그걸로 임종석을 다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 주사파 논쟁이 있었고 예를 들어 임종석 의원이 과거에 주사파 활동을 했던 건 사실이고 아까 허 소장님 말씀하신 그렇지만 이제는 전향했겠죠. 그런데 이제 다만 대북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과거에 예를 들어 박정희 정권의 비서실장 같은 느낌으로 이제 대북 특사로 만약에 임종석 의원이 활동하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그때는 국민들이 약간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합하냐? 예,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상당히 이제 북한의 옹호적인 입장으로 학생운동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바뀌죠 사람은. 예를 들어 하태경 의원도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반북주의자 중에 최고 반북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임종석 실장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의 사상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전향했다라고 또 이제 밝히는 것도 뭐 굳이 다시 밝혀야 된다면은 그런 인물 하기 전에 한번 다시 나는 자유 대한민국을 옹호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다만 이제 아랍에미리트라는 국가가 낀 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MB 정부와 엮어가지고 바라카 원전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가지 측면 볼 수 있는 게 첫째로는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건설 및 운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해서 해명하러 간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바라카 원전 이제 수주 과정이 있어가지고 MB 정권에 있었던 일에 대한 아까 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거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랍에미리트가 뭐 운영 국가로서 이제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떻게 좀 이야기하는 역할을 당신들에 대해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런 걸 미리 그렇죠. 사전 양해 구하기 위해서. 몇십 조짜리 프로젝트인데 그 대상국인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한국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비서실장이 특사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기서 객관적 사실은 짚고 가야 될 게요. 주사파였다고 규정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요. 또 북한의 이런 일을 했다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를 아마도 그때 전대입 세대들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임수경 의원을 보낸 거는 맞잖아요. 북한에 임수경을 보내면 북한을 찬양하는 겁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단순 논리로 그 임종석 의원의 정치적 성향을 그냥 이렇게 확정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전대협 의장 출신이라는 것만 팩트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 청와대에서는 지금 두 가지 다 부인했거든요. 북한과 접촉하러 간 것도 아니고 뭐 그 나라에다가 양해 구하러 간 것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떤 큰 역할을 하러 간 게 아니면은 비서실장까지 보낼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부인했기 때문에 더 확정적이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예,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보도를 인지하고 있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니까요. 어쨌든 상한가라는데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임종석 비서실장.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을 이준석 위원장을 상한가에 올리셨는데 근데 일요일에 마라톤 나갔다가 박지원 의원이 계란 맞았잖아요. 계란을 안 맞았으면 상한가에 안 올렸을 것 같은데. 맞아서? 네, 계란을 맞았다는 건 이제 어쨌든 국내 정치에서 한 축을 이제 또 맡고 계시다는 것도 이제 보여준 것인 게 이게 안철수 의원의 열성 지지자가 이제 계란을 던졌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를 상당히 궁지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박주원 최고위원이 이제 사실상 뭐 당권 정지 사퇴.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발음을 잘해야 돼요. 박주원하고 박지원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박주선도 다른 사람. 박주선도 다른 사람이고요. 박주원, 박지원. 박주원 이제 최고위원이 이제 사실상 뭐 최고위 사퇴까지 몰리게 되고 그다음에 그 전에도 보면 이제 최명길 전 의원이 의원직 상실하면서 최고위원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둘 다 친안철수계 이제 최고위원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정당에서 최고위원회가 무너지는 시점, 그러니까 다시 당대표 선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면은 최고위원이 한 3명 정도 사퇴했을 때입니다. 한 3명, 4명 정도 사퇴하게 되면은 이건 지도부로서 선출된 지도부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 대표 다시 뽑아야 된다. 대표 다시 뽑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미 국민의당이 이제 2명 정도 선까지 이제 온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제 3명 선 가게 되면은 지금 이미 어느 분들은 말을 하십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 또는 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박지원 의원이 사실 이런 국면을 만든 것이 아니냐. 혹시 뭐 아무래도 DJ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한 얘기도 아마 박지원 의원이 뒤에서 물밑조율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고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시간은 그 박지원 대표의 편입니다. 시간은 그러니까 호남파, 통합 반대파 편이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해서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효과를 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방선거가 6월 13일이면은 4개월 전부터 이제 굵직굵직한 후보들은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그럼 2월 13일 아닙니까? 2월 13일부터 예비 등록 시작하면은 그 전에 그게 이제 그 설쯤이기 때문에 그 직전인 한 1월 말까지는 대충 결정이 나야 돼요. 통합을 할지 말지가. 네, 그래야 나중에 사람들이 가서 예비 후보들이 초록색 잠바를 입을지 아니면 파란색 잠바를 입을지 아니면 뭐 다른 색깔 잠바를 입을지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결정 못 하고 마음 급한 사람들이 잠바 입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은 통합 반대파기 때문에 무조건 1월 한 중순까지만 이런 국면을 끌고 나갈 수 있으면은 통합이 무산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통합을 하려면 지금 해야 돼요. 설 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박주원 최고위원과 관련된 이런 일들이 막 터지고 당이 정신없게 되면 통합 얘기를 안철수 대표가 더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어지고 이렇게 시간이 끌어서 1월 넘어가다 보면 통합 자체가 힘들어지는 물리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시간은 박지원 호남파 의원들 편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그 오래 정치하셨던 분들 박지원 대표도 그렇지만 최근에 김무성 대표도 보면요. 바른정당이 그때 탈주파 사태가 생겼을 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이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12월 이제 12일이죠 오늘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달쯤 전에는 자유한국당에 가가지고 후보군인 김성태 의원을 도와줘야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통합 타이밍 놓쳤다고 보세요? 박지원 대표도 이제 1월 중순 정도까지는 끌면 된다 생각하고 역산해서 지금 이제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예 통합 어렵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던지든지, 그러니까 아예 확 던지든지 그냥 던지고 무조건 하겠다 통합으로. 던지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협상하고 뭐 전국을 돌면 사람을 설득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박지원 대표 지연 전술이 그냥 말려서 불가능할 걸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박지원 전 대표, 박지원 의원을 상한가로 뽑아오셨는데 제가 방송 전에 잠깐 들어보니까 허 소장님은 하한가로 국민의당 호남 중진들을 뽑으셨더라고요. 하한가로. 그 말씀은 그러면 호남파가 안철수 대표의 통합을 막지 못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허 소장님은? 통합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당의 이제 이게 역할이나 위상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사실상 이제 당은 한 지붕 두 가족이지 않습니까? 거의 그 상태. 그런데 안철수 대표도 당을 깨고 나가지는 못해요. 먼저 깨고.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 혼자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일부 의원 데리고 가지만 자기가 박차고 나가게 되면은 비례대표들이 따라올 수가 없죠. 그러면 통합의 의미도 없고 통합을 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박지원 원내대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 중진들도 당을 먼저 깨고 나가기는 어렵죠. 20석 이상이 확인돼야만 깨고 나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지연 전술이라고 했는데 시간 끌기. 뭐 그런 분석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연 전술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연을 하려면 또는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대안이나 명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계속 내부 싸움만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는 데에서 호남 중진들의 모습이 기득권 지키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우리는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을 깨고 나갈 때도 똑같이 반복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도대체 그러면 이분들이 내세우는 정치를 하는 이유는 뭐고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 명분은 무엇인가 이렇게 봤을 때 뭐 이렇게 국민적으로 대중적으로 확 와닿는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한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치라는 게 커다란 명분과 대중적 호소력으로 하는 건데 그것이 오로지 나의 기득권이나 나의 정치 생명 유지나 이런 걸로만 비춰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호남 중진들은 정치 구단이 돼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은 잘 지킬지 모르지만 국민적으로 크게 박수받는 모습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안철수 대표를 견제하는 건 유능하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호남 중진들은 정치 구단이고 안철수 대표는 정치 구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그 목표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1회 마라톤 대회. 맞아요. 제1회 마라톤 대회에서 보여준 건 뭔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은 온데간 데 없고 당권 다툼을 하고 있고 권력 다툼, 계란이 날아다니고 이런 모습. 내가 맞아서 다행이다 또 이 얘기가 화제가 됐어요. 그건 이제 정치 구단의 모습이죠. 그거는 여유 있게 닦아내는 모습. 그게 정치 구단의 모습인 거예요? 뭐 당했지만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옆에서 그런 모습이 연출됐을 때 오히려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이런 모습은 옳지 않다라고 질타를 해야 되는 게 안철수 대표의 또 모습인데 뭐 안철수 대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내하고는 무관한 듯 그냥 달리기만 했어요. 그 다음 날 이제 말을 하긴 다음 했습니다. 날만.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타이밍을 놓쳤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이 모습의 수혜자가 자기가 될 텐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 순발력의 부족 같은 것도 보인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싸우는 모습만 보이고 어느 쪽도 뚜렷한 명분은 없고 국민적 느낌 공감은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 호남 중진들도 이번에는 한가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시대 조류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어쨌든 삼김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JP도 이제 총리하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그들의 퇴장을 이제 생각한 것처럼 이제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영남을 기반으로 한 중진들이 지금 수사받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퇴장이 사실상 이제 시간 문제인 상황 속에서 그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어쨌든 중진 의원들에 대해 가지고 국민 감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까 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자연스럽게 이제 시대가 이제 그분들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결국 국민의당에 계신 지금 뭐 물론 박지원 의원 같은 분도 그렇고 중진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조류에 대한 저항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예, 지금 더 이상 이제 지역구 또는 이제 박지원 대표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국민당에서 DJ 정신 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어떤 이론도 20년, 30년 지속되는 이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DJ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신 지 20년 됐거든요, 이제.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걸 붙들고 지금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깔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 이렇게 되면 이준석 위원장의 하한가로 자연히 가게 되는데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저는 이번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골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오늘 치러지는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여러분 후보를 다 알고는 계세요. 청취자 여러분. 일단 관심이 너무 저는 이게 166석의 제1야당 원내대표 경선하는데 이렇게 분위기 안 사는 거죠. 처음 봤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후보 116석. 네, 후보 나온 분들 사실 보면요. 그 친박을 대표해서 홍문정 의원 그리고 중간지대를 대표해가지고 한성교 의원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홍준표계 더하기 김무성계를 대표해가지고 이제 김성태 의원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러닝메이트 구하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구하기는 구했나요, 다? 네, 다 구하긴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특이했던 거는 이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 같은 수도권에 있는 친박계 의원인 함진규 의원은 이제 러닝메이트를 정하는 등 각자 이제 개파색을 좀 옅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선거 결과는 이미 보인다. 뭐냐면 첫 번째 이제 1차 투표해가지고 이제 과반 없으면 결선 가거든요. 근데 1차 투표에서 김성태 의원이 과반을 획득할 경우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 누가 올라와도 한성교 의원이 된다. 한성교 올라오기보다는. 잠깐만요. 아직 투표 안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측은 결선 투표 가면 한성교 의원이 될 거다? 그렇죠. 왜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극명하게 예를 들어 김성태 의원과 홍문종 의원의 표는 호환성이 없습니다. 김성태 찍었던 사람이 갑자기 결선 가서 홍문종 찍을 사람 없고요. 네, 홍문종 찍은 사람이 갑자기 김성태 찍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성규 이제 의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과반 저지하고 2등으로만 올라갈 수 있으면은 올라가면은 상대편 떨어진 사람 표를 싹 받습니다. 그래요, 허 소장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예, 이런 예측이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1차전에서 가반 득표하기 참 쉽지 않죠. 팽팽한 구도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은 홍준표라는 당권이 있지 않습니까? 당 대표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분의 뭐 이런 개인적인 그것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당내에서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어차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방식의 생존을 추구하는 거죠. 친박 계신 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원내대표를 먹어서 우리 정치적인 활로를 개척해보자는 거고 강한 친박 그 의식이 아닌 분들은 어쨌든 당이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럼 당이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지도부가 단합하고 대여 투쟁을 잘해줘야 된다. 그럼 어차피 홍준표가 지금 당 대표면은 홍준표와 맞추어서 갈 수 있는 원내대표 권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판단을 할 것이다. 같이 힘을 합쳐서 대여 투쟁을 해줄 원내대표를 필요로 하다. 그래서 김성태 의원이 지금 일단은 그렇죠.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과반으로 바로 나타나 버리면은 정리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결선을 가게 되면 이건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결선에 오늘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를 지켜보는 게 핵심 포인트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영향 끼칠 수 있는 변수가 뭐냐면요. 지금 사실 김성태 의원을 뽑는다 해가지고 김성태를 뽑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김무성 대표를 뽑는 거거든요. 김성태 의원을 뽑는 건 김무성 대표에게 힘이 실리는 거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원내대표의 권한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후반기 국회를 앞두고 상임위 배정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상임위원장 배정 등을 이제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힘이 확 쏠립니다. 아무리 대표와 원내대표 체계가 양립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김무성 대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12월 지금 이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11월 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보수 대통합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보면은 결국 가가지고 김성태 의원을 원내대표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고양이 손이라 도와야 되니까 10표라도 더 던져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급하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져본다면은 이걸 이기게 됐을 때 결국에는 김성태 의원의 사실상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김무성 대표에게 당권이 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저항감이 친박계는 상당히 작동할 겁니다. 친박의 반발이 작동할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은 그걸 또 반발을 희석시키기 위해 가지고 함진규 의원 같은 경우를 대호에서 이탈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친박계를 끌어들이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영남권의 원내 수석 부대표까지도 이제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는 원래 합종 연행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종 연행을 김성태 의원 측에서 아주 그 지혜롭게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이제 왜 어떻게 표를 모을지를 지금 아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방금 그 김무성 의원과의 갈등설을 미리 이야기했는데 예. 그래도 뭐 당연히 갈등은 정치 권력이라는 게 이제 한 단계에서는 연합하고 가다가 그 단계를 넘었으면 또 갈등이 생기는데 그래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는 그 표면 노출이 좀 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친박이 어느 정도 뭉친지 보려면 투표 들어가기 전에 예. 최근에 좀 곤란한 일을 겪고 있는 최경환 의원 그리고 좀 아프다고 알려진 이우현 의원이 투표장에 나타나는지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친박이 뭉치느냐 못 뭉치느냐 바짓가랑이 다 끌어올려가 선거에 임하는지는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오늘요. 네. 최근 들어서 한 뉴스닥 중에 제일 정치적인 분석이 날카롭게 빛나던 허성무 소장님 안경도 중간에 끼시고 뉴스닥 상한가 한가 문을 닫으면서 이준석 위원장님 내일은 내복 입고 다니셔야 돼요. 감기 걸려 큰일 나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닥 감사합니다. 허성무 소장 이준석 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김남힘님 4.16 합창단 응원합니다. 8612님도 4.16 합창단 가슴이 먹먹하고 뭉클해지네요. 김미현님도 문자 주셨고요. 박명세님도 응원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월호 합창단을 마지막 편으로 해서 CBS 특별기획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30부작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소리가 여러분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사실은 이제 뉴스를 1시간 반 동안 빽빽하게 긴장감 있게 전해드리다가 이 3분 동안은 저는 힐링의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30부작 그동안 고생해준 유창수, 민경남, 박선영, 김지민 PD 또 정결이, 곽지연 리포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청취자들께도 많은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문자 보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오늘 날씨 싫어하냐? 에바 참치 춥다. 핫팩 붙여야 할 각? 빼박캔트. 인정? 인정. 동의? 보감. 여러분 얼마나 알아들으셨어요? 이게 일명 급식체라고 불리는 말투랍니다. 학교에서 이제 급식을 먹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다 해서 급식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급식체를 모르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말투랍니다. 대체 급식체, 이 정체가 뭔지 좀 알아보고요. 또 이런 언어의 유행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짚어보죠. 오늘 화제 인터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진호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에서 읽은 그 문장 오늘 날씨 싫어하냐? 핫팩 붙여야 할 각? 빼박캔트? 동의, 보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예, 저도 처음에는 좀 의아하고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만. 예. 저도 인터넷 찾아보고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서 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화냐, 이거는. 예컨대 오늘 날씨 영하 10도라는데 그거 진짜냐, 정말이냐, 라는 뜻을 좀 재미있게 표현해서 실화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진짜냐, 예. 빼박캔트란 말 참 재밌는데, 빼도 박도 못하고 약간 이런 뜻을 이제 빼도 박도의 첫 글자 빼박다고 하지 못한다를 영어에 can't를 써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빼박은 전 대충 이해했는데 can't가 그러니까 할 수 없다 can't예요? 예. 각이냐는 뭐예요? 뭐뭐 할 각이냐? 예, 이거는 원래 이제 당구 칠 때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될 각이다 이런 말에서 온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예상컨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뜻으로 무슨 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핫팩 붙여야 할 각? 이거는 그럼 핫팩 붙여야 할 상황이야? 이 소리예요? 오늘 너무 추워서 아마 핫팩을 붙여야 될 것 같다 이런 뜻이고요. 동의? 하고 물어보니까 보감. 이건 뭐예요? 예, 이거는 이제 그 동의 보감
아시기 전에 인정, 인정 이거부터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인정, 인정 이게 뭐예요? 이거는 뭐 내 말 인정하느냐, 내 말에 동의하느냐라는 거를 그냥 명사 인정만 써서 인정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할 때 누구세 네 말에 동의한다라고 할 때 인정 하는데요. 예. 이거를 뭐 초성만 따가지고 이응지읒 뭐 이응지읒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인정하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뜻으로 동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동의보감이란 책하고 이제 같은 말이 들어 있으니까 물론 이제 동음이의어입니다만. 예. 그래서 이제 동의할 때 그래 동의라고 답할 거를 보감 답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면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혹시 뭐 오지고 지리고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전 처음 오지고 지리고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존 사전에도 있고 이제 옛날부터 쓰던 말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훌륭하다, 최고다. 그럼 제가 하나 문제 더 내볼까요? 그러세요. 급식체. 기역, 이응, 디귿 뭔지 아시겠습니까? 기역, 이응, 디귿? 예, 이런 거는 이제 초성체라고 해서 예.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이 어떤 말 앞에 강조하는 뜻으로 개라는 말을 많이 붙이는데요. 많이 붙이죠. 예, 그래서 예컨대 뭐 이 쇼핑몰에서 사는 것보다 저쪽 쇼핑몰에서 사는 게 개이득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개이득을 이제 초성만 따서 기억이득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초성체도 요즘 유행인데 넓은 의미의 그 급식체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어렵네요. 이건 이제 급식체라는 게 말 표현의 유행이라면 야민정음이라고 해서 표기하는 문자의 유행도 있다면서요. 이게 또 이제 좀 재밌습니다. 이제 명칭에 왜 야민정음이냐면 DC 인사이드라는 그 사이트 안에 여러 가지 갤러리가 있는데 특히 이제 야구 동호인들이 모이는 야구 갤러리에서 아마 이런 풍습이 처음 시작된 모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말투. 그래서 이제 야구 갤러리의 야자를 따라 야민정음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야민정음이에요? 이것도 제가 한번 퀴즈 형식으로 한번 내볼게요. 퀴즈 오늘 좀 많이 내시는데 땀나네요. 댕댕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땡땡이 그런 거예요? 땡땡이? 그 아니고 이제 멍멍이, 개, 강아지를 뜻하는 말인데요. 댕댕이가 어떻게 멍멍이에요? 댕자하고 멍자가 서로 좀 그렇게 혼동되기 쉬운 글자들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댕이라고 쓰고 멀리서 보면 그게 멍멍이로 보인다. 예, 그러니까 댕자하고 멍자하고 헷갈릴 수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일부러 그걸 이용해가지고 멍이라고 써야 될 때 댕이라고 쓴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댕이라고 써야 될 때 멍이라고 쓴다든지 이제 하는 식입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럼? 띵작. 띵작이 뭐예요? 명작입니다, 명작. 그 띵자도 디귿 두 개 쓰고 멀리서 어떻게 보니까 진짜 명자 같이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수수께끼 같은 거죠. 뭐 재미를 추구하거나 재밌게 이런 이제 성향이 사람들에게 있는데 읽는 사람이 추리를 해야 되는데 추리해서 맞춰봐라. 뭐 이런 수수께끼도 출발을 했고 많이 쓰이다 보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쉽게 아는 게 돼버린 거죠. 그럼 급식체도 통 못 알아듣겠는 말들인데 그것도 지금 유행하고 이게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심리는 뭘까요? 뭐 앵커께서도 그랬고 저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 젊었을 때는 기성세대는 우리랑 생각이 달라서 말이 잘 안 통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고 젊은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끼리 하는 말을 오히려 또 기성세대는 못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우리끼리만 알아듣는 뭔가 은어라든지 젊은 이들만의 표현을 만들어내는 성향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는데 뭐 이런 현상이 더 강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기는 저 학교 다닐 때 생각해봐도 8, 90년대에도 왔다, 당근이다, 열라 뭐 이런 말 썼어요. 교수님도 그런 거 있었죠, 학교 다닐 때. 맞습니다. 많았죠. 있죠. 맞아요. 그럼 국어학자가 보시기에, 국문학자가 보시기에는 이 급식체 야민정음 딱 듣고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기발하고 참 재밌다. 아이디어가 톡톡 튄다. 라고 해서 아주 껄껄 웃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사실은 언어 파괴고 한글 파괴 현상 아닌가 싶은데 국문과 교수님이 제일 앞장서서 막으셔야 될 분 아니에요? 예, 사실 뭐 국어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께서 만약에 지금 이런 야민정 같은 거를 보시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내실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근데 한글은 파괴하면 왜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다채롭게 되고 풍부하게 되는 데에서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는 네. 세종대왕이 지금 이 급식체나 야민정음을 들으신다면 세종대왕님도 껄껄껄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예. 세종대왕이 당시에 개방적인 성품을 고려하면 야민정음에 대해서도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그래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네요. 정말 그러고 보니까 오늘 교수님 예. 해주신 말씀들 다 실화죠? 예. 금방 응용하시네요. 금방 빼박 팬트 이런 거 기억하면서 10대 아이들과 소통해 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진호 교수였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세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만입니다. 검찰과 특검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에 구형했습니다. 출시에 대한 구형과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을 가늠할 스포일러가 될 전망입니다. 예, 최순실 씨 검찰이 징역 25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 구형됐고요. 그런가 하면 전해드린 대로 오늘 새벽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정농단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했죠. 우 전 수석까지 구속이 되면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분을 만나보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오늘 새벽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 3번 만에 법정 구속. 사실은 이번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요 사이 법원의 기류를 보면 좀 그렇다라는 전문가들 예상이 나왔거든요. 네네. 예, 노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셨었어요? 네, 저도 사실 속단하기는 어려웠지만은 앞서 두 번의 이 구속영장 청구가 다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법꾸라지 예. 또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만은 확실히 이번에 그 구속 사유로 이렇게 기재된 죄목들이 예. 앞서 두 번보다는 좀 죄질이 무거웠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권순호 판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혐의 사실이 소명이 됐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 이게 이유다. 두 번째 때도 권순호 판사였어요.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혐의 내용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남아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래서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뭐 이유랄까요? 예. 사실 그때는 이제 그 우병우 수석이 있었던 민정수석실에서의 어떤 불법 사찰 예. 이 주된 이제 혐의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는 그와 달리 그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감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건 이제 법에 의한 정당한 이제 공무 집행인데 그에 대해서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별 감찰을 하려고 했던 건 뭔가 하면 우병우 수석의 어떤 개인 비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막으려니까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와 또 다르게 무겁게 봤던 거죠. 예. 이번엔 어쩔 수 없었다. 이번에는 빠져나가게 해주려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죄질이 훨씬 무거웠다고 봅니다. 훨씬 무겁고. 수사도 그 사이에 뭐랄까 증거가 더 쌓여서 좀 단단하게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두 번의 어떤 그 일종의 실패 경험. 예. 또 이번에 상당히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 검찰이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젠 구속 정도 된 겁니다. 이게 뭐 판결이 나온 건 아닙니다. 마지막 퍼즐 제대로 맞추려면 관건은 뭐라고 보세요? 예, 이제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넘어갔다고 지적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우병우 수석 그 처가의 그 회사 정강이라는 회사. 예. 그 회사가 이제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라거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수사가 대충 했다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재수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예, 정강에 대한 수사가 관건이 될 것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얘기로 좀 가보죠.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 구형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지금 검찰로서는 이제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 다 최순실 씨다라고 볼 만큼 예.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최순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에 준해서 구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정도면은 적절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게 보이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고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는 사태의 출발점이자 몸통 중에 하나가 최순실인데 예. 왜 무기징역 이렇게 때리지는 못하느냐. 그런 얘기가 실제로 많이 나왔어요. 댓글들 보면은 아니, 무기징역일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이 꽤 많았거든요. 실제로. 네.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뇌물 액수 50억이 넘는 뇌물 액수라거나 여러 가지 이 직권남용 등을 동원한 그 강요한 것 등을 볼 때 예. 법정형으로는 무기징역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그간의 법원의 어떤 양형 기준이라거나 예. 이제까지 했던 판결의 어떤 관례라거나 이런 걸 볼 때 예. 아마 그런 까지 감안해서 했던 것 같고요. 다만 과거에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구형 12년에 선고가 5년이었거든요. 그랬죠. 예. 당시 제가 미국 양형 기준표를 가지고 미국식으로 적용하면 24년 4개월 정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번 이 건도 화이트 칼라 범죄, 뇌물죄라거나 그런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관대하게 처분해온 그런 어떤 이 관행도 25년 구형한 배경에 들어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화이트 컬러 범죄에 대해서 더 엄격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더 느슨하게 했던 이런 관행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게 구형이면 보통은 선고에서는 더 낮아지잖아요. 장시호 같은 경우 좀 이례적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그럼 또 깎여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당연히 깎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형 25년이라도 뭐 한 15년이나 이렇게 10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선고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선고에 있어서도 꽤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무겁게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 왜 그렇게 보세요? 최순실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안의 어떤 중요성과 또 이 사안에서 최순실 씨가 이 맡은 역할, 예. 범행의 정도나 죄질 이런 걸 볼 때 예, 예. 일단은 법원에서도 무겁게 이 문제를 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최순실 씨 측에서는 징역 25년 구형? 이거 뭐 옥사라는 얘기냐 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죠.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사실 그동안 본인 입으로 뭐 차라리 사형시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법정에 이제 제대로 이렇게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지 않았던 점을 비춰본다면은. 예, 예. 형이 무겁다고 이렇게 일종의 발악하듯이 표현하는 것은 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든데요. 발악하듯이, 예. 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것은 누굴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업자득이란 말이 이처럼 그렇죠. 적확하게 들어맞는 예도 없을 거예요. 예, 예. 본인이 지은 죄로 본인이 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옥사하란 얘기냐 하면서 뭐 소리를 질렀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리는데 그래요. 보는 국민들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더 소리 지르고 싶다는 이거. 그렇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회주의 국가에 재산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개인 이득을 취한 일이 없다.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형당했을 거예요. 예. 재산 몰수 정도가 아니고 예. 북한이었으면. 예, 그리고 그 정도 이 벌금형과 그다음에 거의 병과해 가지고 이제 77억 원은 직접 불법적으로 수수한 현금이기 때문에 예. 바로 그대로 추징을 하는 거고 벌금형은 형벌의 한 가지죠. 그래서 이 정도의 벌금형은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다. 이제 뇌물 액수라거나 여러 가지 죄질 등을 볼 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뭐 국민들 생각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하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 예. 자, 이 상황을 지금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일종의 필리버스터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는 이미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걸 예견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이미 그 재판받는 과정과 여러 가지를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또 그 미리 이제 재판이 이제 진행되었던 공범들의 구형이라거나 여러 가지 또 일부 선고량 이런 것까지 지켜볼 때 도저히 이제 이 사법 심판에서 뭐 가볍게 풀려나거나 저는 관대하게 처분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서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이미 결단을 했기 때문에 막상 또 이게 현실화되기 때문에 다소 충격은 있겠지만은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예상한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예상한 상황. 아마 담담히 25년형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아마 받아들였을 것이다. 반응을 그렇게 예상하세요. 1월 26일에 최순실 씨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정보? 거부하겠죠. 아마도. 구인 자체를 거부하겠죠. 법정에 나오는 것 맞습니까? 아니 1월 26일에 이제 최순실 씨 1심 선고가 내려질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떤 정보를 얻으신 건 없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고 오늘 권영철의 와이뉴스에서는요. 장시호 씨 얘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시호 씨 특검의 복덩이다. 뭐 특검의 특급 도움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 오늘 이 주제로 권영철 선임 기자가 준비를 했거든요. 노회찬 원내대표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